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우리 눈을 보호하는 각막에 대해 알아봅니다. 순창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공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리 몸 어느 기관, 단순한 곳은 없다는 걸 느끼는데요. 눈의 구조 역시 그렇죠. 아주 복잡할 것 같아요. 예, 우리 눈은 아주 복잡하고 또 다른 기관보다 작기 때문에 세밀히 관찰해야 그 구조를 알기가 쉬운데요. 네. 먼저 말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람의 눈을 봤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눈꺼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 안쪽으로 유리창문과 같이 아주 투명한 각막 그리고 수정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각막과 수정체는 사진기의 렌즈와 같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초점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홍채라고 우리 다른 사람 눈을 봤을 때 갈색 동자라고 흔히 부르는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안쪽으로는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이 있는데, 이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은 사진기에서의 필름이 해당이 돼서 내가 어떤 문체를 봤을 때 그것이 상이 맺히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또 머리까지 전달해서 내가 무엇을 봤는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눈과 뇌를 연결해주는 시신경이 있고요. 또 우리 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근육 6개가 우리 안구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각막은 눈의 가장 바깥쪽 표면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손상 위험도 좀 높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눈꺼풀을 제외하면 사람의 눈 중에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깨끗한 창문이 바로 각막인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외부 세균이나 이물질 또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다른 부분보다 손상의 위험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막도 각막이 존재하는 이유랄까요? 그 기능, 그 역할은 어떤 건가요? 예, 각막은 눈에서 가장 앞쪽에 위치하는 볼록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볼록 렌즈는 평행으로 가던 광선을 하나의 점으로 모아주는 그런 초점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요. 깨끗한 창문처럼 투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지는 굴절 역할을 해서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물질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력 교정술이라는 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국 시력 교정 수술도 이 각막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각막의 굴절력, 즉 평행으로 들어오던 광선을 하나의 점으로 모아주는 그런 굴절력을 변화시키는 수술을 흔히 라식과 라섹 수술이라고 합니다. 안경 도수만큼 각막의 모양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던 물체를 잘 보게 해주고요. 이 이외에도 이런 각막의 굴절력을 바꾸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다른 이유로 눈 속에 조그마한 렌즈를 삽입하는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각막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과정을 거치겠죠? 예, 각막도 일정 부분 노화를 거치게 되는데, 그게 그냥 맨눈으로 봐서 겉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각막은 스스로 느끼는 큰 변화는 없는데요. 정밀 검사를 해보면 각막을 구성하는 여러 세포에 노화 변화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각막이 노화 변화가 나타나면 결국은 굴절력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겠죠? 굴절력은 소아에서 성인이 되면서 조금 변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난 성인부터 노인이 되면서부터는 각막의 난시가 조금 변하기는 하지만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제가 각막 이상으로 인한 중증 질환들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각막염에 대한 설명 이제 들을 건데요. 그럼 교수님, 각막염에 대한 이 각막염, 각막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각막염은 각막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통칭해서 부르는 질환명인데요. 그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어떻든 간에 각막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다 각막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도 다양할 텐데요. 세균이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곰팡이가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 바이러스가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종류가 나뉘나요? 예, 각막
표면에는 우리 몸의 피부처럼 외부 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세포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손상을 받는 경우 또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노출이 된 경우에 각막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균은 주로 외상이나 렌즈를 끼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진균, 곰팡이는 외상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긴 한데 진균이 많이 살고 있는 나뭇가지나 풀 같은 곳에 눈에 손상을 입은 후에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단순포진 각막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단순포진 바이러스는 치료가 잘 되어도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몸의 면역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 우리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눈으로 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 위험들이 다양한데 좀 주로 어느 게 흔해요? 보통 가장 외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환자들은 렌즈 같은 것을 잘못 끼거나 아니면 눈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 야외 활동 도중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 긁히거나 찔리는 외상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결국 외상이 가장 많군요. 네. 그러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각막염은 또 어떤 걸까요, 그러면? 크게 밖에서 들어온 균은 세균, 또 곰팡이라고 부르는 진균, 바이러스 이렇게 있는데요. 심하게 생기는 경우 모두 다 위험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에 가장 반응을 잘 안 하고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것은 진균, 곰팡이에 의한 감염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항생제라고 부르고요. 또 진균을 죽일 수 있는 건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이렇게 나누는데요.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각막염은 시판 중인 약국에서 파는 항바이러스 제제로 충분히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균과 그리고 진균 같은 경우는 그런 약들에 잘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가 몸속으로 주사를 맞는 그런 약들을 안약으로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초기에 치료를 잘 받는 경우는 물론 치료가 잘 되겠지만요. 초기에 치료를 빨리 시작하지 못한 경우 아니면 균 자체의 독성이 워낙 심한 경우에는 각막이 점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녹아 흐르듯이 얇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각막에 구멍이 나서 각막 천공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막 천공이라는 것은 결국 뚫린다 뭐 이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각막염으로 인해서 각막을 이식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각막염으로 인해서 각막 이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균이나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안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고 점점 우리 눈에 각막 옆에 쭉 있는 흰자를 저희가 공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각막에서 공막 쪽으로 퍼지거나 아니면 각막에서 눈의 중심부 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염증이 있는 각막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각막을 제거한 것은 우리가 풍선이 터진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각막 이식이 필요하고요. 또 치료가 잘 된 분이라도 완치 후에 투명한 각막이 뿌옇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현재 염증이 있지는 않지만 다시 원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뿌연 각막을 깨끗한 각막으로 바꾸는 각막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막염에 대한 진단은 어떤 검사로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냥 뭐 눈이 빨개지면 그게 각막염인지 보통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예,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검사는 안과에 가시면은 턱하고 이마를 대고 밝은 불빛을 보시게 되는데 그 검사 기계 이름이 세극등 현미경이라고 부릅니다. 눈을 확대해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구이고요. 이 기구를 보면은 저희가 눈의 그 각막염의 모양이 단순히 그냥 상처가 있는 것인지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신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염증이 있는 그 각막을 일부 채취를 해서 어떠한 균이나 진균이 살고 있는지 염색을 해서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얻은 일부 각막을 세균이나 진균이 잘 자라는 곳에 넣어서
어떤 나쁜 균들이 살고 있는지 그 균의 종류까지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에서 확인하는 검사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게 단순한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건강검진에서는 대부분 눈의 압력, 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혈압처럼 눈에도 압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눈에 혹시 생길지 모르는 녹내장에 대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건강검진할 때 눈 속 사진기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 부분의 사진을 찍어서 이상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데 기존 각막염에 대한 검사는 사실 하지는 않는데요. 각막염은 통증이 있고 불편함이 생겨서 환자가 병원에 증상을 있는 경우 찾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건강검진에서는 문제가 초기에 생겨도 내가 어떠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는 그런 병을 더 중심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검사하는 이런 안과 검사는 각막을 보는 검사는 아니다. 우리가 보통 망막이나 다른 쪽 검사지 각막을 보는 검사는 아니네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막을 좀 제대로 보려면 세극등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각막 질환에 대한 검사에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건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각막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은 각막을 얇아지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두꺼워지게 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진단이나 아니면 진단 후에 치료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검사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건강검진 때 저희가 눈의 안압 검사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눈 속 안압 검사를 눈 속에 어떠한 압력이 있는지 실제로 눈 속에 어떤 걸 넣어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막에 바람을 불어서 이 각막이 어느 정도 밀리는지를 수학적으로 대체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도 각막 두께가 중요한데요. 각막이 두껍냐 얇냐에 따라서 실제 눈 속의 압력보다 과대평가가 되거나 과소평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안압 측정을 위해서는 각막 두께를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흔히 하시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 전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시의 경우에 수술 후 각막의 두께가 줄어들게 얇아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 얇으면 눈에 다른 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각막이 충분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지 수술 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 각막 두께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막 두께에 따라서 질환의 상태나 위험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런 몇 가지 대표적인 질병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얇아지는 질환 중에는 원추각막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각막이 점점 얇아지고 난시가 점점 많이 생기는 병인데 진행 정도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각막 두께 검사를 통해서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각막에 수분, 물이 너무 많이 축적되는 질병 등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엔 각막 두께가 증가하기 때문에 검사를 유용하게 진단과 치료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미경 검사에 있어서도 사실 왜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눈이 너무 작아서요. 맨눈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변화들은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눈을 검사하는 현미경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눈의 여러 부분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또 눈에 넣을 수 있는 염색약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다른 사진을 평면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현미경 검사는 눈의 단면, 눈을 잘랐다고 과상을 하고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질병이 있는 부분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계입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각막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각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 365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권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사실 안구건조증으로 발음이 잘못됐어요. 교수님, 안구건조증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죠? 예, 안구건조증은 안과를 찾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질병입니다.
눈물이 좀 부족해서 생긴다, 안구가 건조하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해서 이로 인해 눈에 염증이 생기고요. 또 상처도 생기고 하는 등 눈물이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도와주는 고유의 기능을 상실해서 결과적으로 눈 표면이 가질 수 없는 건강한 상태를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원인도 아주 다양하고 또 단순히 물이 부족한 상태보다는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눈에 발생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보통 단순하게 이제 불편감 정도로 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복잡한 증상이라고 들었는데요. 건조증 자체로도 문제일 수가 있지만 다른 질환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유의 끝에는 눈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에 따라서 눈물을 없게 하는 원인에 따라서 류마티스병과 같은 다른 질병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떠한 병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 약물과 관련해서 건조증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그럼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 눈에 눈물이 있는데요. 이 눈물은 사실 3층짜리 아파트와 같습니다. 각막과 가장 접해 있는 부분은 끈적끈적한 풀 성분인 점액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눈꺼풀과 접해 있는 부분에는 기름, 아주 가는 기름층이 있고 이 끈적끈적한 풀과 기름의 가운데 물 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 어느 성분이라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 개의 성분들 간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조증의 원인은 가장 흔하게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눈에 눈물이 금방 없어질 수 있는 환경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눈물 자체의 조성, 세 가지 조성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약재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눈물이 붙어 있는 각막에 직접 착용하는 렌즈 또는 외부의 자극 같은 것도 건조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가습기를 틀어놓는 분들도 많은데요. 잘못된 관리로 오히려 감염염을 높인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떨까요? 저희가 가습기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좀 있죠. 예전에 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습기를 정기적으로 잘 세척을 하시고 또 깨끗한 물을 넣어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각막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역시 안구건조증 위험을 높일까요? 예, 냉방과 난방도 안구건조증을 높이는 이유가 됩니다. 눈 또는 몸의 질환으로 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눈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경우 컴퓨터, 핸드폰, 책, 스마트 장비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에 당연히 안구건조증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을 많이 사용하시는 상황에서 주변 환경마저도 너무 건조하다면 기존에 있던 안구건조증을 더 악화시키거나 괜찮았던 눈에 건조증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눈에 대한 관심, 눈을 좀 덜 피로하게 해서 그런지 오디오북도 인기던데요. 사실 책을 읽느라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도 건조증의 위험을 높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책을 많이 오랫동안 보는 것도 건조증의 악화 요인 중에 하나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핸드폰, TV, 운전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눈을 깜빡일 때 눈에 눈물이 고루 각막에 퍼지도록 해서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잘 보이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그런 정상적인 상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집중을 하고 책을 오래 보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이 눈 깜빡임 운동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눈을 얼마나 깜빡이는지 비디오로 촬영을 해보면요. 평소에는 10초에서 15초에 두세 번 정도 눈을 깜빡이던 것이 집중해서 어떠한 작업에 몰두를 할 때는 한두 번밖에 깜빡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각막에 눈물은 덜 묻혀주고 또 눈을 계속 뜨고 계시니까 눈물은 금방 날아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눈이 더 금방 마르고 건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멍 때리기, 먼 곳 바라보기, 보안경 쓰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을 깜빡이던 상황으로 돌아가면 부족한 눈물을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보다는 작업을 하고 나서 눈이 불편한 것이라면 차라리 각막을 보호해주고 눈물이 좀 덜 날아갈 수 있도록 눈을 몇 번 깜빡이시고 눈을 잠시 감고 3분에서 5분 정도 감고 계시거나 아니면 안약을 한 방울 넣으시고 또 눈을 감고 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선을 아래로 향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래서 뭐 컴퓨터나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보다 낮추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목 디스크라든지 하는 부분이 또 걱정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너무 목이 부자연스러울 정도까지 내리면은 안 되겠지만요. 모니터가 정상보다 좀 너무 높이 위치한 경우에 그런 경우 우리가 눈을 치켜뜨고 볼 수밖에 없다면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꺼풀이 깜빡이면서 눈물 순환과 공급을 도와주게 되는데 눈을 너무 크게 뜨거나 아니면 위쪽을 쳐다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눈꺼풀이 부자연스럽게 되고 또 눈을 크게 떠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눈을 덮어줄 수 있는 눈꺼풀이 넓어지고 또 공기와 노출되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눈물의 증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조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이 아프지 않은 수준까지 정위치를 하시거나 약간만 낮게 하시는 것이 건조증을 유발을 저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컴퓨터나 휴대전화 그리고 TV 보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안구 건조증의 유발 요인이 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건조증은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래 걷고 나면 다리가 아픈 것과 비슷한데요. 눈을 쉬는 시간이 적어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기존에는 괜찮았는데 약한 건조증이 있었던 분들은 더 심한 건조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 이제 휴대용 선풍기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굴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평소에 건강하던 눈이라면 잠시 바람을 쐬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시간 눈으로 직접 바람을 쐬거나 아니면 평소에 건조증이 있던 분들은 눈물의 증발을 촉진시켜서 건조 증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내 머리 위에서 눈으로 바로 오거나 얼굴로 바로 향하는 것은 위치 조정이 좀 필요하시고요. 이러한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얼굴의 아래쪽이나 목 쪽으로 바람이 불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얼굴에 바로 쐬고 싶을 때는 눈을 잠시 감고 사용하시면 건조증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받기도 하고 처방 없이 구입하는 안약이나 인공 눈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인공 눈물 사용법이라든지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과도하게 눈을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건조증이 생긴 경우라면 인공 눈물을 점안하고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염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호전을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개를 감별하기 위해서 혹시 나쁜 문제가 있지 않은지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은 안과에 방문하셔서 건조증에 대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고 약을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던데요. 만약 증상이 심할 경우 시력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이상 좀 심각할 수도 있는지 두통이 또 심해진다는 말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눈물이라고 부르는 눈에 있는 물은 단순한 물 성분은 아니고요. 눈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성분과 또 둥둥 떠다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눈물 부족은 결과적으로 각막에 상처를 만들게 되고 이런 경우에 외부의 균에 취약한 상향으로 연결이 돼서 각막염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물은 그리고 이 눈물이 없으면 어떠한 물체를 선명하게 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안 되게 됩니다. 건성환과 동반되어 두통이나 아니면 눈 주변의 통증, 가끔은 구역질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안약으로 치료가 되면은 그냥 이게 건조증 때문에 생겼구나 하고 볼 수도 있지만 두통과 눈 주변 통증, 구역질은
다른 또 질병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치료를 해보고도 호전이 되지 않으시면 내과적인 질병이 없는지 같이 검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눈곱의 색이나 모양으로도 안구건조증과 각막염을 구분할 수 있다는 말, 이거는 맞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100% 구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균 감염이나 일부 바이러스 결막염에 의한 경우에 더 색이 노랗고 더 끈적끈적이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곱이 생기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눈곱만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각막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건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각막 건강에 있어서 렌즈 착용이나 보관법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콘택트 렌즈는 눈 중에서도 특히 각막에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렌즈에 의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왜 생기는지 조사를 해보면 렌즈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못해서 생긴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눈이 렌즈를 착용해도 괜찮은 상태인지 먼저 검사를 받고 렌즈를 착용을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이후에 눈에 여러 가지 변화가 렌즈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다른 안 좋은 변화들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렌즈 관리에 있어서도 청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해서 나의 렌즈에 맞는 보존용액과 세척액을 사용을 하시고 또 매일매일 보존액을 교환을 하고 착용 후 렌즈를 빼고 바로 세척을 해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관을 하는 용액도 매일매일 교환을 해야 하지만 보관 용기와 관리하는 제품들도 정기적으로 교환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눈에 착용하기 직전에는 꼭 생리식염수로 헹구고 착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콘택트 렌즈뿐 아니라 눈화장, 일회용 렌즈, 컬러 렌즈, 또 렌즈를 끼고 샤워하는 것도 각막 손상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예, 모두 다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경우에 손상의 위험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부적절하게 관리를 하거나 렌즈를 끼고 주무시는 경우, 또 일부 눈에 약간 나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컬러 렌즈들은 눈 손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눈 주변에 화장을 하시는 경우 제품들이 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장품 가루들이 눈물과 섞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화장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샤워할 때는 렌즈를 반드시 빼고 하시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각막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저희가 각막 질환의 위험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리포터 전소연 씨가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또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딸이 중학생인데 속눈썹이 좀 길어요. 그래서 눈썹이 자꾸 눈을 찔러가지고 가렵고 막 그러다 눈도 자꾸 비비게 되고, 그렇게 비비다 보면 이제 또 각막에 또 이상이 생기고 또 손상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속눈썹을 이렇게 한두 개 뽑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쌍꺼풀 수술해주면 이게 좀 딸려 올라가면서 각막 손상의 시력쇠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렌즈랑 안경을 번갈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눈 안이 엄청 빨개져서 렌즈를 빼고 나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아주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각막 손상이라고 당분간 렌즈 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렌즈 안 끼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막 손상은 원상 회복이 될 수 있는 건지 제가 렌즈 못 낄까봐 엄청 걱정이 되거든요. 그 렌즈 직경을 좀 작은 걸로 바꾸면 손상 회복 후에 다시 렌즈 껴도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충혈 외에는 다른 증상은 없거든요. 저 렌즈 진짜 껴야 되거든요. 렌즈 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급격히 눈이 피곤하고 시리고 또 이물감도 자주 느끼고요. 나이가 들어 노화가 왔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가까이 보는 게 너무 불편해서 돋보기를 맞추려 안과 갔더니 각막에 미세한 손상이 동반된 안구 건조증이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치료 안 하면 시력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해서 너무 놀랐는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인공눈물, 그러니까 치료받는 인공눈물 처방받았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리식염수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각막 손상이 동반된 안구 건조증은 인공눈물 치료를 얼마나 해야 좋을지 그것 또한 역시 궁금하고요.
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건 이 쌍꺼풀 수술. 교수님, 네, 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이 눈썹이 굉장히 많이 찔려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학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눈썹이 확실히 찔리게 되면 각막 손상의 위험이 있다는 건 뭐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속눈썹이 방향이 우리 눈의 몸의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각막 쪽으로 향한 경우에 각막을 찔러서 네. 계속 상처를 만들고 그것들이 문제를 주는 경우가 종종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많은 분들이 그 눈썹을 찔리면 각막손상이 됐다. 이러면 쌍꺼풀 수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말 눈썹만 뽑아갖고 될 일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좀 이렇게 학업을 할 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치료받으면서 좀 나중에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 눈썹이 이제 속눈썹은 위에도 있고 윗눈꺼풀에도 있고 아랫눈꺼풀에도 있기 때문에 윗눈꺼풀에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찌르는 경우에는 뭐 매번 뽑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쌍꺼풀 수술과 비슷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 아래쪽에 있는 속눈썹이 찌르는 경우에는 아래쪽 눈꺼풀을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이 눈썹 자체가 갈대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안과에서 볼 때 어느 날은 닿는 게 있었는데 또 어느 날은 닿는 게 없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개수가 아주 적다. 뭐 한 3-4개 정도 찔리고 요거만 제거하면 되겠다 할 때는 저희가 제모 수술을 하는 것처럼 제모 시술을 받는 것처럼 예, 이 눈썹을 만드는 모근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뿌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전기침을 넣어서 뿌리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눈썹이 자라지 않게 되어서 치료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싫다, 그냥 네. 뽑겠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을 뽑게 되는데 네. 뽑고 나서 뿌리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뽑고 이제 눈이 괜찮아졌다 느끼시게 되지만 한 3-4주 정도 되면서 뿌리에서 다시 눈썹이 자라나오는 경우에 불편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것들로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눈썹이 많이 눈을 찌르거나 손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찌르는 것을 제거하고 깨끗한 각막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좀 학생일지라도 그냥 학업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일지라도 그때 빨리 해주는 게 좋을까요? 예, 학생 나이에 대해서 제한은 없고요. 또 눈꺼풀 속말림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아니면 또 덧눈꺼풀이란 그런 병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린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한테도 흔히 생기는 병이고요. 네네. 이러한 경우에도 나이 제한 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결과 또한 좋기 때문에 학생일지라도 수술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또 아래 속눈썹이 찔리는 경우 특히에 정면을 볼 때는 속눈썹이 찔리지 않다가 책을 보거나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 눈을 아래쪽으로 향하잖아요. 네네. 그때만 각막이 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찌르는 위치, 방향에 따라서 특히 이제 학업을 할 때만 불편한 경우도 있겠죠. 네네. 그러한 경우에는 개수가 적으면 전기 소작술을 할 수가 있고 또 모양이 그것으로 힘들다 싶을 때는 수술을 받으면 아주 간단하게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쌍꺼풀 수술하는 것만 알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있다라는 거 이제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눈이 많이 피곤하다, 이물감도 좀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좀 가까이 보는 게 좀 불편하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돋보기를 맞추러. 네. 그러다 보니까 갔는데 안구 건조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세한 손상, 각막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 안구 건조증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안구 건조증하고 각막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 안구 건조증은 다른 건가요? 예, 안구 건조증은 기본적으로 눈에 눈물이 없다 이렇게 통칭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단순히 눈물이 없으면서 느끼는 증상들이나 상황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눈물이 없으면서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각막에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피부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피부가 촉촉할 때는 뭐 피부도 매끄럽고 맞아요. 뭐 문제가 없지만 겨울철이나 바람이 많이 불 때 로션을 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얼굴이 트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트는 정도의 상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지나서 치료를 받으면 다시 재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피부가 튼 정도의 그런 상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인공 눈물 그 처방을 받아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갑자기 다 떨어진 거예요. 네. 병원 갈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약국에서 파는 그런 생리식염수 같은 거 혹시 일시적으로 사용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뭐 일시적으로 한두 번은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건조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생리식염수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물에는 그냥 단순히 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눈물이 없는데 거기다 그냥 맹물만 넣으시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더 희석시키는 역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눈 검사를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 필요한 안약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각막 손상이 있는 분의 안구 건조증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확실히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은 이제 뭐 여자분들은 이 렌즈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안경하고 렌즈를 같이 쓰시는 분인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눈 안이 이렇게 충혈되다 보니까 흰 동자가 충혈돼서 이게 좀 걱정이 돼서 렌즈 때문에 그런가 하고 렌즈를 뺐더니 좀 괜찮아졌대요.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역시 병원에 갔더니 뭐 이제 각막에 손상이 왔습니다. 네, 이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던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회복이 잘 될까도 너무 걱정이 되고, 이분은 렌즈가 생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쓰면 얼굴이 별로 안 예쁘다고 얘기를 하셔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완전히 이제 치료 잘 받으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네, 렌즈에 의한 손상은 정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포를 하는데요. 네. 눈에 끼는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장에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말랑말랑하지가 않습니다. 아우. 예, 이걸 말랑말랑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포트 렌즈를 사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물에 담겨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눈에서도 이 렌즈가 말랑말랑하게 유지를 하고 또 눈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게 되고 네. 따라서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을 일부 사용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일부 환자에서 건조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네. 그럴 때 뭐 안약을 같이 사용하셔서 별 문제 없이 지내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눈에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눈물에 의한 영양분 공급도 잘 되지 않으면서 상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경우는 뭐 며칠 쉬고 또 약으로 치료를 하고 다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렌즈를 너무 오랫동안 끼시면서 검사를 받지 않고 그러신 분들인데요. 각막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투명하다는 몸의 다른 부분과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고요. 네. 또 이렇게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막에는 핏줄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는 영양분도 공급을 받고 산소도 공급을 받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핏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맞아요. 네. 예, 각막의 주변부, 쪽 흰자랑 검은자랑 만나는 부분까지 핏줄이 있고 각막으로는 핏줄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네요. 진짜. 예, 굉장히 중요한 고유의 기능인데 네, 네. 예, 렌즈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그 흰자에 있는 핏줄이요. 검은자까지 자라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킬 수가 있고요. 오히려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 게요. 예, 그런 경우 문제가 되고 또 그 검은자와 흰자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눈에 아주 중요한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피부에 있는 그 세포들도 일정 시간이 되면 다 떨어져 나가고 다시 새로 생기게 되잖아요. 네. 예, 각막에 있는 피부도 마찬가지로 2주 정도마다 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그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흰자랑 검은자랑 만나는 윤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부. 윤부. 예, 근데 이 부분의 렌즈에 의해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새살을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눈에 중요한 줄기세포가 죽게 되면 그때부터는 흰자, 저희가 결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결막에 있는 피부가 각막 쪽으로 자라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각막의 고유의 기능이 없어지고 네. 시력도 문제가 생기고 또 계속 상처도 생기고 렌즈를 빼면 잠깐 좋아지는 듯 싶지만 네. 끼면 또 빨개지고 그런 윤부결핍이라는 아주 심각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윤부결핍은 초기에는 렌즈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심각한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이 검은자와 흰자가 만나는 부분을 이식을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 분들도 세상에. 있거든요. 네네. 예,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렌즈를 처음에 껴도 되는지 검사를 받으시고 네. 또 끼는 상황에서도 정기 검사를 받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아서 렌즈를 더 껴도 되는지 눈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렇군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교수님, 네네. 보통 일반인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각막염하고 결막염 이걸 본인이 좀 구분할 수가 있나요? 각막염은 이제 검은자에 생기고 결막염은 흰자에 주로 생기게 되잖아요. 네. 공통적으로 눈이 충혈되고 그리고 통증도 생기고 시력 저하도 생기게 되는데요. 충혈은 비슷하게 생기게 되는데 충혈 생기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거울을 딱 보고 잘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요. 각막염이 생긴 경우에는 아까 검은자랑 흰자랑 만나는 그 윤부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빨개지고요. 예, 결막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눈의 흰자가 전반적으로 빨갛게 되는 경향이 조금 더 있고요. 그리고 각막염보다는 결막염에서 흰자의 염증이 생긴 경우에 시력 저하나 통증이 조금 덜합니다. 덜하다고요? 예, 조금 덜하고 각막이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는 거를 담당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각막염이 조금 더 통증이 생기거나 시력 저하가 동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치료 기간은 거의 비슷해요, 둘 다? 결막염의 경우 바이러스에 생긴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그 중에 일부 바이러스는 아직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낫게 되는데 가장 심한 감염이나 장기간 동안 문제를 유발하는 게 흔히 말하는 유행성 각결막염, 흔히 누병 걸렸다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경우인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까지 가서 각막염보다 더 길게 되고요. 각막염의 경우 치료를 잘하는 경우에는 물론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요즘 코로나19가 유행 중인데 코로나19가 눈으로도 감염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눈에는 물기가 촉촉하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피부와 달리 점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선별 진료소 같은 데서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눈을 가릴 수 있는 고글이나 아니면 페이스 쉴드라고 눈 앞에 얼굴 앞에 크게 투명한 그런 안면 판을 보호대 같은 대고 건가요? 네, 안면 보호대를 쓰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취재해주신 리포터 전소연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각막염, 눈에 대한 질환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사실 건강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눈 건강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의 가장 바깥쪽에 있어서 손상 위험이 높은 각막 건강. 교수님이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먼저 요즘은 잘하고 계시는데요. 손 씻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병이라고 하시는 많이들 부르시는 이제 바이러스성 각결막염 환자분들께서 이거 쳐다보면 없나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 서로 이제 만졌을 때 감염이 되지 쳐다본다고 옮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청결히 하고 또 내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감염원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리를 잘하고 절대 끼고 주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막은 손상 후에 치료가 잘 되더라도 흉터가 남으면 시력이 떨어지게 돼서 각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통증이나 충혈, 또 시력 저하 같은 증상이 생기시면 그리고 이것들이 처음보다 조금이라도 심해지시면 꼭 안과에 빨리 오셔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공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